50조, 프랑스가 독점하려던 사우디 시장이 하룻밤새 증발했습니다. 파리 집무실엔 깨진 유리잔 소리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100년 전통의 프랑스를 이토록 처참히 무너뜨렸을까요?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걸려야 할 기술을 단 18개월 만에 압축해낸 대한민국 방산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미친 속도와 집요함이었습니다. 서방의 오만을 꺾고 마침내 비상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전극. 가슴 뜨거워질 준비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차게 누르고 그 전율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920년산 아르마냐게 코르크 마개를 비틀어 여는 순간 집무실 전체에 묵직한 오크통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황금빛 조명을 뿜어내고 있었고 제 손에는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저는 조금 취해 있었습니다.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세르비아로부터 받아낸 서명, 라팔 전투기 12대 판매 계약이라는 달콤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 비서인 장피에르는 흥분한 표정으로 차가운 샴페인을 권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샴페인은 너무 가벼워. 진정한 승리는 이 아르마냥처럼 100년의 시간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앙리 드 발루아 프랑스 방위사업청의 전략 감찰관으로서 무기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한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예술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동유럽의 하늘을 미국산 F-35가 아닌 프랑스의 라팔이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으니까요. 고작 4조 원 남짓한 계약이었지만 그것은 유럽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상한 분위기를 깬 건 눈치 없는 신입 분석관의 보고였습니다. 그는 제가 아르마냥 향을 음미하는 동안 쭈뼛거리며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더군요.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예산 흐름도가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찰관님, 분위기를 깨서 죄송하지만 사우디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측과 접촉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동방의 작은 나라가 사막의 왕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에르메스 가방을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시장통에서 파는 비닐봉지를 사겠다고 한다면 믿겠나? 분석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박이더군요. 한국이 만드는 KF-21인가 하는 그 전투기 말일세. 그건 아직 완성도 안 된 시제품이야. 겉모양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우리 프랑스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데이터도 실전 경험도 전무하지. 왕세자가 심심풀이로 몇 번 만나준 걸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게. 사막의 왕들은 결국 혈통이 있는 무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기 시장은 냉혹한 곳이고 검증되지 않은 신생국의 무기에 수십조 원을 태울 바보는 없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내세우는 그 빠른 납기와 저렴한 가격은 우리 같은 명품 제조사 입장에선 천박한 상술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한 구석에 놓인 붉은색 한라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건 사우디 주재 프랑스 대사가 보내는 최고 등급의 긴급 암호 전문이 도착했다는 신호였죠. 저는 여유롭게 잔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대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협상 날짜를 조율하려는 전화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감찰관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암호 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팩스로 전송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년 된 아르마냥의 향기는 순식간에 역겨운 알코올 냄새로 변했고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타전, 사우디 국방부, 라팔 54대 도입 협상, 무기한 잠정 중단 통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무기한 중단이라니요? 이건 사실상 계약 파기나 다름없었습니다. 54대면 무려 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세르비아의 판 12대와는 차원이 다른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에 향후 30년 밥줄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였단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사우디가 왜 이런 미친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가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사유, 대한민국 KF-21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유력. 한국 측, 모든 기술 이전 및 소스코드 개방 제한. 이 미친 새끼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기술 이전? 소스코드 개방? 이건 업계의 금기이자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라파를 팔면서도 끝까지 미사일 통제권과 소프트웨어 코드를 쥐고 있었던 건 그래야만 사우디가 평생 우리에게 부품을 사가고 유지보수 비용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특권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판을 엎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게 문을 열고 창고에 있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펜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없는 놈들이 오직 물량을 따내기 위해 국가의 기밀까지 팔아넘기는 사기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장 비행기 준비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르마냥 병을 신경질적으로 밀쳐냈습니다. 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그 귀한 백년산 액체가 붉은 피처럼 카펫을 적셨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괘씸하고 건방진 동방의 작은 나라를 짓밟아 놓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로 할까요, 감찰관님? 사우디 리야드로 가시겠습니까? 비서의 질문에 저는 코트를 챙겨 입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니, 사우디로 가서 읍소하는 건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린 원인을 제거하러 간다. 제 시선은 벽에 걸려있는 세계지도,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반도 국가에 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천으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놈들이 사우디 왕실을 속이기 위해 무슨 조잡한 가짜를 만들고 있는지. 그 껍데기를 벗겨내서 전 세계에 생중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인천행 에어프랑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11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제 손에서 태블릿 PC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죠. 화면에는 사우디 국방부가 보내온 KF-21 관련 기술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만 번질 뿐이었습니다. 멍청한 사우디 놈들. 기름 팔아 돈만 많았지 공하게 공짜도 모르는군.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터무니없었습니다. 한국이 KF-21의 공대지 무장통합을 예정보다 1년 6개월, 즉 18개월이나 앞당겨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로 그 문장 위에 굵은 X자를 그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기 개발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이 바로 무장통합입니다. 마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기체에서 수톤짜리 폭탄을 떨어뜨리면 기체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난기류가 발생합니다. 자칫하면 투하된 폭탄이 날개와 부딪혀 기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 유럽이 자랑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조차 공대공 능력만 갖추고 배치된 뒤 공대지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통합하는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네, 12년 말입니다. 제 조국 프랑스의 자존심인 라팔도 그 과정을 끝내는데 9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천 번의 비행 테스트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물리적인 절대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와도 줄일 수 없는 그 시간을 고작 전투기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한국이 없앴다고요? 이건 명백한 분식회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야. 저는 창밖에 구름을 내려다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지금 당장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덮어두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완성된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거나 억지로 끼워 맞춘 누더기 상태일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더욱이 제 마음이 급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 독일 에어버스 측 파트너가 보낸 이메일이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FCAS 추가 예산 승인 거부. 프로젝트 탈퇴 고려 중. 빌어먹을 독일 놈들. 우리가 설계를 주도하는 게 배가 아파서 기어이 판을 깨려는 겁니다. 독일이 발을 빼면 6세대 전투기 개발비 100조 원은 고스란히 프랑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50조 원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 돈이 없으면 프랑스의 항공산업은 2040년에 멈추게 되니까요. 사우디 계약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프랑스 방위 산업의 생존이 걸린 산소호흡기였던 셈입니다. 기다려라, 한국. 저는 이를 갈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천이라는 시골 구석에 처박힌 그들의 공장을 샅샅이 뒤져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결함을 찾아낼 작정이었습니다. 18개월 단축이라는 거짓말의 증거를 찾아내 빈살만 왕세자의 책상 위에 던져주는 순간 한국의 방산 신화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그로부터 5시간 뒤 저는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카이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해가 떨어진 밤 10시가 넘은 시각. 프랑스였다면 노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모든 불이 꺼지고 경비원조차 퇴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괴할 정도더군요. 거대한 조립동 건물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지 않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 소리를 듣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생각했죠. 감찰관이 온다고 하니 급하게 쇼를 하는구나. 감찰관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건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위에 헐렁한 점퍼를 걸친 눈밑이 퀭한 중년의 남자였죠. 그는 자신을 KF-21 개발 총괄을 맡은 김수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짐짓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장갑 낀 손을 내밀지 않은 채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공장이 돌아가는군요. 보여주기식 연출치고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는데요. 제 비아냥거림에도 김수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피곤에 절어 충혈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무덤덤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출할 시간이 있었으면 직원들 집에 보내서 잠이라도 재웠을 겁니다. 우린 지금 1분 1초가 아쉬워서요. 1분 1초라. 그 18개월 단축이라는 기적을 만드시느라 바쁘신가 보군요. 유럽이 10년 걸린 걸 1년 만에 해냈다는 그 기적 말입니다. 저는 대놓고 조소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가 당황하거나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뜻밖의 말을 던지더군요. 기적이 아닙니다, 감찰관님. 그건 데이터입니다.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당신들이 10년 동안 낮잠 자며 만든 걸 우리가 어떻게 줄였는지. 건방진 놈. 감히 프랑스의 기술력을 낮잠 따위에 비유하다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동시에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 남자의 눈빛. 그건 사기꾼의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미친 혹은 지독한 확신에 차 있는 광신도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그 대단한 데이터라는 걸.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를 따라 공장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우디 실사단이 도착하기 전 제가 먼저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육중한 철제 이중문이 쿠웅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마자 제 고막을 때린 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소음이었습니다. 프랑스 다소의 연구소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우아한 미술관 같다면 이곳 사천의 공장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끓어오르는 제철소 같더군요.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LED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고 바닥을 울리는 기계의 진동은 제 구두 밑창을 타고 정수리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매캐한 납땜 냄새와 뜨겁게 달궈진 금속의 열기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 명의 인간이 내뿜는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입니다. 발밑 조심하시죠. 김수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앞장서더군요. 저는 몽블랑 코트 자락이 기계 기름에 닿을까봐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의 뒤를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례할 정도로 빨랐는데 마치 저를 손님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방해물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수석.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완성된 기체를 보러 왔습니다. 이런 난장판인 조립 라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쏘아붙이자 김수석은 멈춰 서서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완성품은 경납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속도의 비밀 아니었습니까? 물론이죠.
당신들이 사우디에 팔아먹으려는 그 18개월 단축이라는 거짓말의 증거를 찾으러 왔으니까요. 그럼 따라오시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뇌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배관 아래를 지나 통제구역이라는 붉은 팻말이 붙은 유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안카드를 찍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은 축구장 절반 크기의 거대한 전산실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수만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에 코를 박은 채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 타건음이 어찌나 크고 일정한지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그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감찰관이 방문하면 연구원들은 긴장하거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연구원들은 제가 들어오건 말건 심지어 프랑스 방위사업청의 최고위직이 곁을 지나갔건 말건 고개 한번 돌리지 않더군요.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모니터 속의 데이터를 쫓는 눈동자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을 기계에 저당 잡힌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기가 바로 아이언버드 시스템 통합 실험실입니다. 김수석의 설명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언버드란 실제 비행기 부품을 지상에 펼쳐놓고 연결성을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유럽에도 미국에도 있는 흔한 시설이죠. 이게 비결이라고요? 실망스럽군요. 다소에도 이 정도 규모의 SIL은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정돈되고 깨끗하죠. 이런 돗대기 시장 같은 곳에서 정밀한 무장 통합 코드를 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깨끗하다고 코드가 잘 짜이는 건 아니죠. 저길 보십시오. 김수석이 가리킨 곳은 거대한 유압장치 위에 설치된 기계 덩어리였습니다. 실제 KF-21의 조종석과 날개, 그리고 무장 장착대를 그대로 뜯어와 연결해 놓은 시뮬레이터였는데 기이하게도 그 주변에는 수십 개의 굵은 케이블이 뱀 다리처럼 얽혀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 있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의 가상 기체는 마하 1.2의 속도로 비행 중이었는데 날개 밑에 달린 무장의 종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1초 전에는 미국제 GBU 폭탄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로 그리고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한국산 미사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가상 무장 분리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14,000번째 시나리오를 돌리는 중이죠. 14,000번? 미쳤군요.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실제 비행에서 발생하는 난기류는 슈퍼컴퓨터로도 100%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은 10년 동안 실제 비행을 수백 번씩 하면서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우기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격앙되어 높아졌지만 김수석은 여전히 지루하다는 듯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믹스커피인가 싶었는데 붉은색 스틱형 파우치였습니다. 그는 쓴약이라도 삼키듯 그걸 쭉 짜먹더니 빈 껍질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찰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컴퓨터는 가짜죠. 그래서 우린 낮에는 실제 비행을 하고 밤에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100배수로 돌립니다. 100배수라니요? 낮에 1번 비행에서 얻은 오차 데이터를 밤새 조건을 바꿔가며 100번 시뮬레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이면 100년치 데이터가 쌓이죠. 우리가 18개월 만에 끝낸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10년 동안 할 실패를 우린 지난 1년 동안 이 방 안에서 다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100년치의 데이터라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왜 로키드 마틴이나 다소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가 저를 기만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당신네들이 밤새 컴퓨터를 돌리든 춤을 추든 상관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실체입니다. 이 흉측한 전선 덩어리 말고 실제로 사우디가 원한다는 그 유연함의 증거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수석은 손목시계를 힐끔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마침 잘 됐군요. 사우디 실사단이 지금 야외 사격장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체를 보여드리지요. 다만
좀 시끄러울 테니 귀는 막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우디 실사단? 그들이 벌써 와 있다고요? 네. 빈살만 왕세자가 보낸 장군들입니다. 아주 흥미로워하더군요. 우리 방식이.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계약이 파기된 것도 아닌데 한국은 벌써 사우디 장군들을 불러다가 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 현장으로 가서 한국의 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폭로하고 사우디 장군들을 제정신으로 돌려놔야 했으니까요. 안내하세요. 당장. 제 재촉에 김수석은 희미하게 웃으며 출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인지 아니면 자신감인지 구분할 수 없어 더욱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이 요새 같은 공장에서 저는 프랑스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공장의 후문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달린 지 20분 남짓 지났을까요? 차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제 몸은 이미 목적지에 가까워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여 있는 유황 냄새. 그것은 수십 년간 방산 현장을 누비며 제 코 속에 각인된 죽음과 돈이 뒤섞인 화약의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정지하고 차문을 여는 순간 저는 흡하고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테스트장이라고요? 이건 차라리 전쟁터에 가깝군요. 축구장 10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광활한 야외 사격장에는 수백 개의 투광등이 대낮처럼 켜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모래 언덕들이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지형을 그대로 모사해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래 언덕 위 관람석처럼 꾸며진 높은 단상에는 하얀색 전통 의상을 입은 사우디 장군들이 망원경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상기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저러나 싶어 시선을 돌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웅. 대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사격장 한복판에 서 있는 트럭형 발사대에서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사되는 로켓의 궤적이 이상하리만치 제각각이더군요. 왼쪽 포드에서 발사된 로켓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짧은 곡선을 그리는 구형 로켓이었는데 오른쪽 포드에서 뒤이어 발사된 로켓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성층권까지 뚫고 올라갈 기세로 솟구치는 유도탄이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서로 다른 규격의 탄을 동시에 쏜다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방의 무기체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나 우리의 MLRS 시스템은 한 번에 한 종류의 탄약만 장전할 수 있습니다. 130mm를 쏘다가 239mm를 쏘려면 시스템을 끄고 탄약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재부팅하는 데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그게 안전규정이자 소프트웨어의 한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의 천무는 마치 뷔페 접시에 음식을 담듯 왼쪽에는 1980년대에 생산된 구형 구룡 로켓을, 오른쪽에는 최신형 위성 유도탄을 섞어 싣고는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연달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쾅! 콰광! 15km 밖 표적지에 구형 로켓이 비오듯 쏟아져 초토화를 시키는 사이 정밀 유도탄 하나가 정확히 벙커의 환기구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무식한 화력과 정교한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기괴한 앙상블이었죠. 제 옆에 서 있던 김수석이 무덤덤하게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보시다시피 사우디군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탄약들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천무는 편식 안 합니다. 옛날 거든 새 거든 꽂으면 알아서 인식하고 쏩니다. 이건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소프트웨어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0.1%라도 있다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지만 단상 위에 있던 사우디의 칼리드 장군은 박수를 치며 내려오더군요. 그는 저를 보더니 덥수룩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 앙리 감찰관. 왔소? 봤소? 저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요. 미국 놈들은 자기네 비싼 미사일만 쓰라고 강요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우리 창고에 있는 고물들도 다 쏠 수 있게 해주더군. 이게 진짜 가성비 아니겠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성비라니. 무기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능과 전통을 팔지만 고객은 결국 효율을 원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한국이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겉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저런 복잡한 시스템은 전장에서 고장나기 쉽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무기의 미덕.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격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축을 울리는 캐터필러 소리였습니다. 모래먼지를 뚫고 등장한 것은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흑표와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포탑 위에는 사우디군이 선호하는 거대한 에어컨 실외기 같은 냉각 장치가 달려 있었고 측면 장갑에는 낯익은 센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저 센서 탈레스사의 능동 방호 장치 아닙니까? 프랑스제잖아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경쟁사인 우리 프랑스 회사의 부품이 한국 전차에 붙어 있는 겁니까? 김수석이 주머니에서 또다시 그 붉은 홍삼 스틱을 꺼내 입에 물더군요. 쪽 하고 빨아들이는 소리가 어찌나 거슬리던지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었습니다. 사우디 측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방호장치는 프랑스제를 신뢰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달아드렸습니다. 달아줬다고? 그게 레고 블록입니까? 그냥 끼우면 되는 줄 알아요? 서로 다른 사격 통제 장치를 연동하려면 소스 코드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탈레스가 그걸 허락했을 리가. 허락 안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요구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새로 짰습니다. 프랑스 장비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 전차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기를 달아준 셈이죠. 어제 밤새워서 패치 끝냈습니다. 저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제 밤새워서? 그 복잡한 시스템 통합을 하루 밤새워서 끝냈다고? 이건 공학에 대한 모독이자 물리적 시간에 대한 기만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였다면 본사에 요청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견적서 뽑는 데만 6개월이 걸렸을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객이 이거 달아줘 하면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펴고 코드를 수정해서 다음날 아침에 됐습니다. 라고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조업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IT 기업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듯 무기를 찍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속임수야. 분명 어딘가 결함이 있을 거야. 내구성이 떨어진다거나 명중률이 엉망이라거나. 제가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때 K2 전차가 포신을 돌렸습니다. 표적은 2km 밖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모의 전차. 울퉁불퉁한 모래 언덕을 시속 60km로 질주하며 사격하는 기동간 사격이었습니다. 쾅! 포신 끝에서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2초 뒤 표적 전차가 산산조각이 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흔들리는 차체에서도 포신만은 자이로스코프처럼 수평을 유지하며 백발백중으로 꽂아 넣은 겁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뚝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나기에 힘을 너무 준 탓이었죠. 부러진 펜촉에서 잉크가 흘러나와 제 손바닥을 검게 물들였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장군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김수석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어메이징 코리아. 김수석, 이 전차 공장을 사우디에 지어줄 수 있겠소? 우리 기술자들도 와서 배우게 하고 싶소. 물론입니다, 장군님. 도면부터 생산 라인까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전부 다 준다.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프랑스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정비할 때마다 본사 기술자를 불러 비싼 출장비를 청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돈벌이 수단이자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신 시장 그 자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전략. 머릿속에 섬광처럼 그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차나 로켓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기든 어떤 부품이든 다 받아들이는 거대한 오픈 플랫폼을 깔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한국제 플랫폼이 깔리면 그 위에는 미국 미사일도 프랑스 센서도 사우디산 탄약도 다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프랑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작 한국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 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것이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4조 원 손실? 아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서방 세계가 지켜온 방산시장의 질서,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찰관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김수석이 다가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현실이 좀 보입니까? 라고 묻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끄러운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군요. 위험이라. 당신들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고객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결국 통제불능이 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 협박성 발언에도 김 수석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고객이 왕이라는데 감히 누가 왕을 통제하겠습니까? 우린 그저 왕을 섬기는 충실한 대장장이일 뿐입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논리로도 현장의 증거로도 저 뻔뻔한 태도로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KF-21 경납고에 가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리니까요. 좋습니다. 지상 장비는 인정하죠. 꽤 유연하군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하늘은 다릅니다. 땅에서는 대충 섞어 써도 굴러가겠지만 하늘에서는 0.00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KF-21. 그 녀석도 이렇게 누더기처럼 기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장담컨대 그 비행기는 이륙하는 순간 추락할 겁니다. 김 수석은 대답 대신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경납고를 가리켰습니다. 가보시죠. 추락할지 비상할지.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사우디 장군들의 환호 소리가 차창 너머로 멀어질수록 제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더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과연 저 어둠 속에는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괴물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검은 세단이 멈춰 선 곳은 공장의 가장 깊숙한 곳 제1경납고 앞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천무사격장의 화약 냄새도 조립 라인의 땀 냄새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정밀 기계가 숨쉬는 듯한 차갑고 건조한 냉기 그리고 미세한 오존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술실 앞에 선 기분이더군요. 김 수석은 말없이 보안카드를 리더기에 댔고 두께 50cm의 육중한 납차폐문이 소리 없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길이 16.9m의 회색 괴물은 수십 개의 LED 조명을 받아 서늘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인상은 라팔보다 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직선과 스텔스 형상의 기체 디자인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살기를 품고 있었죠. 겉모습은 F-22 랩터와 비슷하군요. 하지만 껍데기만 흉내낸다고 5세대 전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껍데기 안쪽입니다. 수만 가닥의 배선, 그 복잡한 신경망이 엉키지 않고 제대로 흐르느냐. 그게 기술의 핵심이니까요. 18개월을 단축했다면 분명 안쪽은 스파게티면처럼 엉망으로 쑤셔 박아놨겠죠? 직접 열어보시죠. 엉망인지 아닌지. 김 수석이 정비용 사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 뒤쪽에 항전 장비 베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통 개발 중인 기체의 내부는 온갖 전선과 임시 테이핑으로 난장판이기 마련입니다. 라팔 시제기도 그랬고 유로파이터는 아예 뚜껑이 안 닫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덮개를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부는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각 케이블은 색깔별로 완벽하게 라벨링이 되어 있었고 1mm의 오차도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그 깔끔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어있는 커넥터들이었습니다. 메인 컴퓨터 주변과 무장 제어 장치 옆에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은 빈 슬롯과 여분의 배선 뭉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나중에 무언가를 꽂을 것을 대비해 자리를 비워둔 것처럼 말이죠. 김 수석, 이게 뭡니까? 부품이 모자라서 비워둔 겁니까? 역시 아직 미완성이었군.
제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소리치자 김수석은 사다리 아래에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그건 블록2를 위한 자리입니다. 네. 블록2라니요? 지금 보시는 건 블록1 기체입니다. 공대공 임무용이죠. 하지만 우린 설계할 때부터 나중에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블록2 장비가 들어갈 공간과 배선, 전력 공급 라인을 미리 다 심어놨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엔지니어 출신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체를 거의 분해하다시피 뜯어내야 합니다. 배선을 새로 깔고 구멍을 새로 뚫어야 하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체값의 절반에 달합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그걸로 돈을 법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그럼 기체를 우리 공장으로 보내. 500억 내고.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미래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 말은 나중에 사우디가 공대지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네. 기체를 뜯을 필요 없이 그냥 카드 꽂듯이 모듈만 끼우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면 끝난다.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사다리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방 방산 기업들이 50년간 지켜온 유지보수의 꿀단지를 박살내는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이걸 알게 되면 미쳤다고 라파를 사겠습니까? 사기만 하면 나중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기능이 생기는 전투기가 있는데 당신들은 장사꾼이 아니야. 당신들은 시장 파괴자야. 제가 중얼거리며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경납고 구석에 놓인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오늘 밤 겪은 모든 충격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미사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독일의 명품 미사일 타우러스와 비슷했지만 꼬리 날개의 형상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어와 한글이 병기된 재원표가 붙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재원표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철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사거리 500km 이상. 관통력 강화 콘크리트 6m. 비고 한국 독자 개발. 수출 승인 시 미국 동의 불필요. 미국 동의. 불필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더 끔찍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도색도 되지 않은 금속성의 원통형 물체. 하지만 그 앞부분에 달린 투명한 유리돔 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곤충의 눈처럼 복잡하게 움직이는 레이더 센서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건 공대공 미사일 탐색기 시제품입니다. 김수석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쐐기를 박더군요. 전투기만 팔아서는 반쪽짜리 독립이죠. 화살 없는 활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우린 화살도 직접 깎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도 유럽에 비싼 돈을 주고 미티어 미사일을 사올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라팔 54대 판매 실패. 14조 원 손실. 그래요. 그건 1년치 예산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다릅니다. 전투기 수명 40년 동안 소모되는 미사일과 유지보수 비용은 기체값의 3배가 넘습니다. 사우디 시장에서만 최소 40조 원에서 50조 원. 한국이 독자 미사일 생태계를 완성했다는 건 프랑스가 앞으로 사우디에서 벌어들일 5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우디뿐만이 아니죠. UAE, 카타르, 인도네시아. 프랑스산 미사일을 쓰던 모든 고객이 한국산은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이고 미국의 간섭도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건 프랑스 방위산업의 부도 선고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0년 된 아르마냐의 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안에는 쓰디쓴 담즙 맛만 남더군요. 제가 한국을 얕잡아보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시간에 이들은 이 차가운 경납고에서 우리 목을 조를 올가미를 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코트 안주머니에서 한라인 전용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가 경납고의 정적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죠. 발신자 정보에는 파리 본부 국방장관 긴급 호출이라는 붉은 글씨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로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관의 목소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다급하고 히스테릭했습니다. 앙리, 지금 어디야? 사우디는 고사하고 지금 UAE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파기하겠단다. 미티어 미사일 도입 계획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 쪽 패키지를 기다리겠대. 도대체 한국 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장관님, 그게 무슨. 더 최악인 건 미국이야. 록히드 마틴 놈들이 방금 성명을 냈어. 한국의 KF-21 무장통합을 공식 승인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단다. 미국이 우릴 버리고 한국 편을 들었다고. 이러다간 FCAS 예산은커녕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전화기는 제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소리조차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승인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국이 독자 행동을 하면 미국이 제재할 것이다. 라는 기대마저 무너진 겁니다. 저는 멍하니 김수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KF-21 보라매가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펴고 저를 덮칠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더군요. 여기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늙고 병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태어난 새로운 포식자의 둥지였습니다. 탁!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경고등처럼 깜박이던 긴급 호출 메시지가 칠흑 같은 암전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지탱해온 견고한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환청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전화기가 부서진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통화는 프랑스 방위산업의 심장이 멈췄다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UAE 계약 전면 파기, 미국의 KF-21 기술 공식 승인. 이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제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자 김수석이 말없이 제 팔을 부축하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 남자가 악마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손대지 마시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악을 썼습니다. 평생을 귀족적인 엘리트로 살아온 저 앙리드 발로아의 입에서 시정잡배나 쓸 법한 비명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경납고의 높은 천장이 제 고함 소리를 받아 웅웅거렸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18개월 단축? 독자 미사일 개발? 웃기지 마라. 너희가 무슨 외계인이라도 고문했나? 아니면 그래, 훔쳤군. 다쏘의 설계도, 록히드 마틴의 소스 코드. 전부 해킹해서 훔쳐낸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따위 속도가 나올 리가 없어. 제 억지 주장은 처절했습니다. 탈레스의 레이더 기술, NVDA의 미사일 추진체 기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범죄여야만 우리의 패배가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만 제가 파리로 돌아갔을 때 대통령님 앞에서 한국 놈들이 비열한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김수석은 화를 내기는커녕 바닥에 나뒹구는 제 부서진 전화기를 주워 정장 주머니에 조용히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훔쳤다라. 차라리 훔칠 수만 있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 연구원들이 그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 지경이라니? 무슨 소리야? 오시죠. 훔친 건지 갈아 넣은 건지. 당신이 찾는 그 미친 속도의 연료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그는 저를 경납고 가장 구석진 곳 거대한 공조기 뒤편에 숨겨진 낡은 철제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 위에 누군가 붉은색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지옥이라고 낙서해 놓은 문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녹슨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경납고의 차가운 기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한 사람들의 시큼한 땀 냄새,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파스 냄새가 뒤섞인 지극히 인간적이고 비릿한 삶의 냄새였죠.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곳은 10평 남짓한 비좁은 자료실이었습니다. 아니, 자료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시 상황의 야전 병원에 가까웠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는 라꾸라꾸 침대 5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넝마조각 같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연구원들이 마치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비나식 스캔과 뜯어진 홍삼 스틱 껍질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고 바닥에는 온갖 복잡한 수식이 적힌 이면지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깔려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침대 옆에 링거 거치대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든 연구원의 팔에 꽂힌 수액팩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지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수용소입니까? 제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묻자 김수석은 책상 위에 쌓여있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을 집어 저에게 던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범죄의 증거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는 사람의 손때를 타서 하얗게 달아 있었고 종이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메일의 처절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시뮬레이션 4320차 실패. 무장 분리 시 0.03초 지연 발생. 원인을 못 찾겠다. 미치겠다. 머리를 벽에 찍고 싶다. 2024년 2월 15일. 3일째 집에 못 갔다.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문자가 왔다. 답장을 못했다. 지금 이 코드를 못 풀면 예산이 끊긴다. 미안하다 여보. 2024년 2월 16일. 새벽 4시. 옆자리에 박 박사가 코피를 쏟고 쓰러졌다. 응급실로 보냈다. 의사가 과로사 직전이라고 했다. 내 차례는 언제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 하늘은 구멍이 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글씨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잉크인지 말라붙은 핏자국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장 한복판에서 쓰인 유서이자 처절한 생존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구원들이 워라벨을 외치며 파업할 때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수명을 태워 촛불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겐 당신네 프랑스처럼 100년 축적된 데이터도 미국의 천문학적인 예산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곤. 김수석이 갑자기 자신의 작업복 바지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종아리는 퉁퉁 부어 혈관이 터질 듯했고 발목에는 누런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고 있는 운동화. 세상에, 뒤꿈치가 완전히 닳아 구멍이 난 낡은 운동화는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더군요. 이 몸뚱아리와 시간뿐입니다. 당신들이 하루 8시간 연구하고 와인 마시러 갈 때 우리는 하루 20시간씩 매달렸습니다. 당신들이 1년에 100번 실험할 때 우리는 1000번을 돌렸습니다. 18개월 단축? 그건 슈퍼컴퓨터가 한 게 아닙니다. 저기 자고 있는 친구들이 코피를 쏟아가며 만들어낸 압축된 시간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다. 죽기 살기로 뛰지 않으면 영원히 걷게 될 것이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보아온 연구실 풍경은 어땠습니까? 근무 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칼같이 노트북을 덮는 엔지니어들, 복지 예산이 삭감되면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는 노조의 현수막. 우리는 이미 배부른 귀족이 되어 샴페인 잔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굶주린 늑대였습니다. 아니, 벼랑 끝에 몰린 붉은 호랑이였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죽는다는 공포, 그리고 기어이 살아남아 세계에 증명하겠다는 한서린 도끼. 그것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무서운 속도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산업 스파이? 천만에요, 감찰관님. 김수석은 잠들어 있는 동료의 흘러내린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돈 주고 훔친 기술은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뼈를 갈아 넣은 기술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전투기를 만들지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만드니까요.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패배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완패한 것입니다. 14조 원의 손실? 50조 원의 미래? 그런 숫자는 이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진짜 공포는 저렇게 미친 듯이 자신의 영혼을 태워 달리는 자들을 상대로 우리 늙고 병든 제국이 이길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현기증에 저는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자료실의 퀴퀴한 땀 냄새가 어떤 최고급 프랑스 향수보다 더 진하고 무겁게 제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역겨움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차오르더군요. 이 냄새는 다름 아닌 승리의 냄새였으니까요. 나가시죠. 이제 보실 건 다 보셨을 테니. 김수석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060 세대가 주축이 된 저 잠든 연구원들의 등급은 뒷모습이 마치 거인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괴물은 저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어. 저 사람들이 괴물이야. 경납고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오자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두 동강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프랑스의 영광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새벽 사천의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패배자의 안식을 느꼈습니다.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걸어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도어록 소리가 흡사 제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고 둔탁하게 들렸으니까요. 창밖에는 사천의 아침 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제가 서 있는 이 방 안은 여전히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미니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승리를 확신하며 아껴두었던 그 1920년산 아르마냑 병을 꺼내 들었죠. 딸깍. 코르크 마개를 따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호박색 액체를 따르는데 꼴꼴거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게 들리던지 마치 늙고 병든 프랑스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소리 같더군요. 저는 단숨에 독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브랜디였는데 제 혀끝에는 맹물보다 못한 밍밍함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부드러운 액체가 지금 제 처지와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사치스러운 허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젠장. 젠장할. 저는 들고 있던 잔을 벽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챙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벽지에는 붉은 술이 핏자국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방위사업청의 전략가,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앙리 드 발로아는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늙은 폐잔병 하나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지난 24시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무의 압도적인 호환성, K2의 유연함, 그리고 KF-21 경납고에서 본 그 미래를 심어놓은 배선들. 무엇보다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그 지옥 같은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연구원들의 달아빠진 운동화였습니다. 우리는 졌어. 완벽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의 안락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세계 표준이다.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는 오만에 빠져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귀를 닫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흙탕을 구르며 싸우는 검투사였습니다. 우리가 와인잔을 돌리며 향을 음미할 때 그들은 피맛을 보며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규정을 따질 때 그들은 되게 하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제 손에 쥐어진 성적표였습니다. 사우디 시장 상실, UAE 계약 파기, 미국의 외면. 그리고 프랑스 방산 제국의 몰락. 내가 프랑스를 망친 거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저는 청문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다소 직원들이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고 거리에는 실직한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꽂힐 것입니다. 오만한 앙리가 한국을 얕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꼬리표는 제 가문의 명예를 영원히 더럽힐 테니까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져 쇳소리를 내며 뜯어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는 사라지지 않더군요. 차라리 여기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게 명예로운 최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을까요? 제 시선이 우연히 침대 협탁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제가 아까 공장 자료실에서 무심결에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석이 입에 물고 있던, 그리고 쓰레기통에 산처럼 쌓여있던 바로 그 붉은색 파우치. 홍삼 스틱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포장에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이라는 문구가 영문으로 작게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문구가 마치 생존을 위한 연료라고 읽히더군요. 이게 그들의 힘이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진득한 흑갈색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독한 한약 냄새. 프랑스의 달콤한 디저트나 향긋한 커피와는 정반대인 거칠고 투박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김수석이 그랬던 것처럼 파우치를 입에 물고 쭉 짜 넣었습니다. 혀뿌리부터 식도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강렬한 쓴맛이 입안을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흙냄새, 나무뿌리 냄새, 그리고 마치 쇠냄새 같은 비릿함이 섞인 지독한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찔끔 솟더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지독한 쓴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엔진에 고옥탄과 연료를 부은 것처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확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열기는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몽롱했던 정신이 찬물을 끼얹은 듯 번쩍 깨어났고 멈춰버린 것 같던 심장이 다시 쿵쿵 하고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빈 파우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맛으로 이것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이 쓴맛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을 삼켜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그 쓴맛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짓누르던 절망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 서늘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졌습니다. 프랑스도 졌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팔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패배를 부정하고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서 도망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 저 무서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면 호랑이와 한 배를 타야지.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울 속에 있던 폐잔병은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전략가 앙리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뺨을 두어 번 세게 때렸죠. 정신 차려라, 앙리 드 발로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작성해둔 보고서 초안이 떠 있더군요. 제목,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결함 및 사기성 입증 보고서. 저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저의 오만했던 과거가, 프랑스의 낡은 자존심이 하나씩 지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손길로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 분석 및 프랑스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항복 제안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 끝에서 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천 공장 전산실에서 들었던 그 연구원들의 타건음처럼 절박하고 치열한 리듬이었습니다. 수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 본관은 대한민국 사천 현장에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외면해왔던 참혹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의 방위산업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낡았고 우리의 정신은 병들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문장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 시장을 잃었다고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저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의 속도와 프랑스의 기초과학을 결합해야만 다가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유럽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고 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생존입니다. 저들이 마시는 쓴 약을 우리도 마셔야 합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스승이자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작성할 때 제 눈에서는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키보드 자판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제국이 다시 숨을 쉬기 위해 내뱉는 첫 번째 호흡이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조국에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훗날 역사는 저를 프랑스를 구한 내부 고발자로 기록할 것이라고요. 딸깍.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천의 붉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아니 비상하는 호랑이처럼 하늘을 가르고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어젯밤 공장에서 묻은 기름때가 여전히 소매 끝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현장에서 얻은 훈장이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쓰디쓴 각성제를 선물해준 사람. 김수석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찰관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호텔 로비에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저는 사천의 건조하고 찬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바람이었지만 그 안에 섞인 기운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더 이상 이방인을 밀어내는 배타적인 바람이 아니라 저의 각성을 재촉하는 서늘한 채찍질 같았으니까요. 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행비서 장 피에르가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찰관님, 공항으로 가십니까? 파리행 티켓을 가장 빠른 시간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아니, 다시 공장으로 간다. 네. 하지만 이미 볼 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서 빨리 귀국하라고. 가서 마무리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장, 이제부터 내 스케줄은 내가 직접 관리하네. 파리에는 내가 좀 늦을 거라고 전해. 제 단호한 어조에 비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는 다시금 카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그 사이를 질주하는 수많은 트럭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저 거대한 역동성. 저것이 바로 18개월 단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베이스 캠프였던 겁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김수석은 경납고 앞 벤치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안내하고 제가 떠난 뒤에도 공장에 남아 잔업을 처리한 모양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부스스한 얼굴로 눈을 뜨더군요. 저를 발견하고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여전한 경계심을 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찰관님? 공항으로 가신 줄 알았습니다. 혹시 뭐 두고 가신 거라도?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묻은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제 코트 자락을 한번 털어내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두고 간 게 있어서 찾으러 왔습니다. 두고 간 거요? 제 기억엔 없는데요. 제 오만입니다. 어젯밤 이곳에 제 알량한 자존심과 오만을 다 버리고 갔더군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진짜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김수석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을 을의 입장에서 서방의 기술자들에게 굽신거려야 했던 그에게 프랑스 방위사업청의 고위 관료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거래라니요? 사우디 건은 이미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사우디는 잊읍시다. 저는 지금 고작 50조 원짜리 시장을 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동맹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아까 호텔에서 작성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송한 바로 그 전략적 항복 제안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김수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읽지 않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기술 제휴, 공동 생산? 이건 사실상 프랑스가 한국의 하청 기지가 되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청이 아니라 분업입니다. 김수석. 인정하십시오.
당신들의 속도는 세계 최고지만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특히 항공 엔진의 심장부는 아직 프랑스가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당신들이 만든다. 우리가 엔진을 대고 당신들이 통합한다. 이보다 완벽한 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코트 주머니 속에서, 아니, 이번에는 장 피에르가 들고 있던 비상용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제 보고서를 받아보고 뒤집어졌을 게 뻔했죠. 저는 김 수석에게 잠시만 일하는 눈짓을 보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자 장관의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사천의 공장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앙리, 너 미쳤어? 지금 내 책상 위에 올라온 이따위 보고서가 뭐야? 한국이란 기술 제휴. 사우디를 포기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귀국해. 헌병대를 보내서 끌고 오기 전에. 김수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혈압 오르십니다. 이 반역자가. 반역이 아니라 충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왜 전화를 안 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존심 세우며 버티는 1분 1초마다 프랑스의 시장 점유율은 0.1%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 라팔은 세계 최고야. 한국 놈들 기술은 다 가짜라고. 가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김 수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전화기 너머의 장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들은 블록2 배선을 미리 깔아놨고 독자 미사일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유로파이터가 12년 걸린 걸 이들은 18개월 만에 해냈다고요. 장관님 책상 위에 있는 그 낡은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현장의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의 이토록 격렬한 반응은 난생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숨을 고르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장관님, 선택하십시오.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의 선장이 되어 명예롭게 수장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쾌속정에 올라타서 승객들, 아니 우리 프랑스 국민들의 일자리를 구하시겠습니까? 로키드 마틴이 이미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잡지 않으면 내일은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그 침묵은 오만한 제국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산통이었습니다. 확실한가?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만큼 압도적인가? 장관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늙은 사자의 목소리였죠. 네. 제 명예를 걸고 보증합니다. 아니, 제 목을 걸겠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알았네. 마크롱 대통령께 보고하겠네. 귀국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 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당신, 정말 미쳤군요. 자국 장관을 상대로 협박을 하다니. 협박이 아니라 설득이었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다시 얘기합시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꺼내지 않고 꼬깃꼬깃한 현금 5만원권 몇 장을 꺼내 김 수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홍삼값입니다. 네. 어제 당신이 준 그 쓰디쓴 홍삼 말입니다. 공짜로 얻어먹을 수는 없죠. 그게 저를 깨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당신들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아니, 존경합니다. 우리 FCAS 프로젝트. 독일 대신 한국이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항공 역학 데이터 당신들에게 열겠습니다. 대신 당신들의 그 미친 생산 능력을 우리에게 빌려주십시오. 김 수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난 30년 맨 땅에 헤딩하며 서러움을 삼켜왔던 한국 엔지니어의 한이 세계 방산의 종주국인 프랑스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투박하고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굳은 살이 박혀 돌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더군요. 비쌉니다. 우리 몸값. 김수석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우디가 낼 겁니다. 저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사천의 아침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충격 발표, 프랑스 대한민국, 미래항공 우주동맹 전격 체결. 빈살만 왕세자 환상적인 결합. 사우디, 한프 공동개발 6세대 전투기에 100조 원 투자 확정. 미국의 독주 끝났나? 유라시아 거대 방산 연합의 탄생. TV 뉴스 화면에는 파리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지만 카메라는 그 뒤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비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리 집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시 깨끗하게 정돈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부러졌던 몽블랑 만년필 대신 한국산 볼펜이 꽂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르마냥 병 대신 정관장이라고 쓰인 붉은색 홍삼 박스가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님, 사우디 측에서 1차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저는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며 홍삼 스틱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여전히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쓴맛이 달콤하게 느껴지더군요. 장, 그거 아나? 네. 세상은 변해. 100년 된 와인이 맛있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쓰디쓴 뿌리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 저는 홍삼을 쪽 빨아먹고는 빈 껍질을 쓰레기통에 경쾌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김수석에게 안부 전하고. 다음 주부터 공동설계팀 파견한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늙은 제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젊은 호랑이의 피를 수혈받은 새로운 거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심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수석에게 진짜 시작이라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끄는 지금 파리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지만 제 눈에는 그 강철 구조물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100년 전에는 저것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자 혁신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유산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붉은 홍삼 박스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봅니다. 투박한 포장지 속에 담긴 이 검고 쓴 진액.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메타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응축시킨 도끼와 치열함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뜨거운 에너지가 펄펄 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몽블랑 만년필 대신 한국산 볼펜을 집어들어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짜를 적어 내려갑니다. 2025년 어느 날. 제국이 오만을 버리고 파트너의 손을 잡은 날.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전히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전략적 결합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존심 강한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쪽 끝 잠들지 않는 공장에서 밤을 새우는 붉은 호랑이들이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늙은 전략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퇴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골 와인바에 들러 친구들과 과거의 영광을 논하며 취하는 대신 서점에 들러 한국어 회화책을 한 권 살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파리로 파견 올 한국의 공동설계팀을 맞이하려면 적어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그들의 언어로 건네고 싶기 때문이죠. 그것이 스승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형제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세계지도를 바라봅니다. 프랑스와 한국,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에 위치한 이 두 나라가 이제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도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아니,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겠지요. 파리의 밤은 깊어가지만 저 멀리 사천의 새벽은 지금쯤 밝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 뜨거운 아침의 햇살이 머지않아 이곳 파리의 하늘도 붉게 물들일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프랑스의 콧대 높은 전략가 앙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방산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치열한 일상과 밤샘의 노력이 바다 건너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앙리가 느꼈던 그 전율과 경외감. 그것은 14조 원이라는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갈아 넣은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의 거친 손과 땀방울 때문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끝내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 그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세계가 경악할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